말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핫하고 이건 꼭 건드려야 돼라고 하는 걸 건드리기 위해서 예민합니다. 네,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동현 기자를 모셔서 네. 회계에 관련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네, 회계가 어려워서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역시 재밌더라. 경제에 관심 많으신 네. 분들이 회계의 중요성을 맞아요.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장사 회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저런 회계도 있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회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우리나라 회계업계의 거두, 거장, 거물, 석학, 네. 고려대학교 이한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유치원 그 회계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박용진 의원이 그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칼럼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공개되기 전에. 네, 공개되기 전에 그 칼럼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칼럼 제목이 작지만 확실한 개혁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회계 공개하는 걸 정말 꺼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교회라든지 네네. 세금은 낼지언정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좀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게 맞을 거다. 네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는 다들 결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회계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회계는 왜 중요해요? 그 보통 사장님들이 네. 예. 또 회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에 대한 사랑, 나르시시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에 대한 추구. 예. 네. 그리고 약간 다른 분들은 어찌 됐든 나는 독고다.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소시오패트죠. 그렇죠. 반사회성인데 네네네. 이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알리고. 밖으로 이렇게 알리고, 네네. 예. 나쁜 소식을 좀 카페트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비대칭적인 정보 공시의 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회계가 왜 중요하냐? 회계는 그 정말 거꾸로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서 장부에 반영하고, 네네. 나쁜 거 있으면 곧바로 해라. 곧바로 반영해라. 그걸 이제 네. 회계 보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걸 안 하고 우리 뭐 유치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우 조선해양이었었는데, 네네. 대우조선의 양.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쁜 뉴스가 차근차근 안에서 쌓이고 밖으로 안 나가지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알면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또 반대로 안에서 예를 들면 회장님께서 요 부분은 내가 아끼는 거야. 네. 이거는 성과가 안 나도 좀 감춰야 돼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투자가 계속되면서 이제 실물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로도 망가지고 실물로도 망가지는데 이게 사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두운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가 좀 제어를 해야 됩니다. 유치원 회계도 그렇고 아파트 회계도 그렇고 어린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끝에 요양원까지 다 정부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 회계로 줄줄 세고 있어서요.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나쁜 걸 다 나는 좋은 것만 알려주고 싶은데 좋은 거는 야 너 나 또 해. 뭐 나중에 확실해지면 해. 네네. 그래서 또 잘못한 거는 또 바로 보고를 하게 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나쁜 거군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의 이제 그 사례 네. 케이스를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때 그 칼럼에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아직 이슈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네. 벌써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 네. 이미 차관이 그러니까 네. 박근혜 시절에 차관께서 뭔가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갔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왔으면 속도를 내서 이게 빨리 완수가 돼서 네네. 예, 예. 투명하게 회계 정보도 공개되고 시스템도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네. 좀 찾아봤죠. 이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그 이게 유은혜 장관. 네, 유은혜 네, 장관께서 그때 뭐 말씀이 많았을 때 신임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뭘 해야 되고 과거 그 첫 번째 우리 김상곤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건 도대체 제대로 해놨는가를 봤는데
그 예산이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증발을 어, 했더라고요. 어. 작년 봄에. 맞아요. 올해 봄이죠. 저 장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 예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민간업자도 개발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강요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좀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영향 평가하겠다는 말은 안 하는 하겠다는 얘기는 얘기죠.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죠. 어. 그래서 이건 한번 신임 장관이 유은혜 씨가 되던 안 되던 신임 네. 장관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다시 리마인더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회계를 딱 찍어서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유치원회계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옛날에 1981년에 유아대를 유아교육의 이제 진흥 종합책이 생겼었는데 네. 예. 이제 어린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개인들이 그냥 사기업체처럼 유아교육을 해라라고 이제 정부가 허용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좀 개인 사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그렇죠. 사고 예. 팔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이름 걸어놓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네. 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서 프랜차이즈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어린이들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네.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공 서비스 사업. 예. 그런데 이거를 2012년에 이제 무상으로 법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공립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립에 이제 돈을 한 해 2조 정도 투입을 저희가 하는데 예. 2조면 보통 유치원 한 4, 5천 개 되는 거에 네. 보통 유치원 평균 예산의 한 반 가까운 정도의 큰 돈이 지원되는 건데 뭐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개인 사업자니까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거라고 하시지만 네. 사실은 이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감독 목적의 회계 보고서는 작성이 돼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한 10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요. 네네. 2010년 경에도 한 번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불거진 건데 네네. 그때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께서 그냥 때로 이렇게 못하게 때로. 하셔서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럼 그 회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네. 왜 개인 재산에 관한 회계를 자꾸 정부에게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개인 사업을 유치원을 하시면서 뭐 은행에서 돈을 가져온다던가 할 때 자기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건 저희는 관여할 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약간 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지금 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적어도 어떤 형식이든 저는 사실은 뭐 정부에서 지금 약간은 강제를 하고 있는 그 특정한 방식뿐만 아니라 어느 방식이든 선택을 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내가 애 맡겨놨고 내가 받은 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니 회계가 좀 시스템 비교할 수 있게 유치원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작지만 확실한 개혁이라고 했던 게 이게 반드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얘네를 뭐 만천하에 까발려게 되겠다는 것까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네네. 제가 이번 사태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선량한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분들은 지금 속으로 우리가 이제 비리 세력,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것 같은데 회계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분들 명예 회복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강요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국공립 가면은 거기 교사들이 하고 원장님들은 직접 회계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세요. 저는 그쵸, 그분들을 지원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회계 서비스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도 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네. 처음 학교로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없으면 새벽에 가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추첨하고 유치원 갈 때. 네네네. 유치원 갈 때 예. 뭐 추첨 시스템이네요. 추첨 예, 시스템. 네. 개별적으로 가서 번호표 뽑고 막 그거 하는데 이게 처음 학교로는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돼요. 네네네. 근데 국립학교는 되는데 사립 유치원은 그게 안 돼요. 사립 좀 거부하는 것도 있죠. 예. 그래갖고 그게 되게 답답하지만 우린 또 의리니까 네네. 매번 뭐 엄마도 보내고 할머니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는 다들 처음 학교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정부에서 이제 좀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리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우리는 괜찮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장부를 오히려 공개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정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하려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걸 오히려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또 이게
음지의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왜 처음 학교로에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게 유치원이 있으면은 학원이나 어떤 그 교육 그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걔네 형이 네. 뭐 피아노 학원을 다녀. 유치원 원장님의 피아노 학원. 네. 그러면은 동생은 슬쩍 순서를 바꿔주는 거지. 근데 그게 처음 학교로에 들어가면 투명해지니까 투명해지면 안 추첨이 되죠. 투명- 네. 이게 투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세트 메뉴인데 복합 상품, 복합 결합 상품.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아 유치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좀 부조리했던 부분들을 꼭 회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는구나 해가지고 와 이게 회계 하나가 바뀌는 게 네네. 정말 시스템이 바뀌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 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한상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실 거예요. 어디입니까? 뭔가요? 비트코인 회계. 아니 비트코인 암호화 자산 회계. 네. 암호화 자산 회계. 그때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의 도대체 실체가 뭐냐? 네, 네. 파일이냐, 뭐 문서냐, 네, 뭐 아니면 디지털 숫자냐, 화폐냐, 화폐냐, 뭐 여러 숫자냐, 가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암호화폐 회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이게 자산이라는 걸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인정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작년에 그 불법 야동 사이트 때문에 네네. 감옥 가셨던 분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야동 사이트의 그 수입금을 결제를 얻으셨다가 네네. 감옥에 계시는 동안 그 비트코인을 처리를 못하고 계셔서 거부가 되셨다가 처리를 못하셔서 거부가 되셨다가 그걸 정부에서 몰수하겠다. 네. 네네. 근데 이게 몰수의 대상이냐? 네, 자산이 아니니까. 자산이 아니면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몰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래서 몰수할 수 없다 그랬다가요. 네. 2심, 3심 다 이제 대법원까지 끝나서 몰수의 대상이다. 곧 이제 자산성이 사법부에서는 적어도 인정된 거죠. 아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럼 자산인데 뭐냐? 현금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가상 통화라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쓰는 말인데 가짜 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붙인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외화도 아니죠.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유형도 아니란 말이죠. 약간 그냥 형태는 유가증권하고 좀 비슷해 보이긴 근데 하나. 유가증권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대상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이다 그럼 백화점이 이거를 지급을 보증을 하니까.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네. 금융상품이라는 건 두 사람이 계약자가 있어서요. 네. 어느 한 사람이 그 금융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무엇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제가 가져가면 뭘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계약 네. 자체가 없는 거고 당연히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이제 이걸 드디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긴 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분들은 근데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서 중에서 뭘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쓰려고 하거든요. 네. 뭐 이게 우리 기준서에는 없네요. 그럼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는 무형자산하고 제일 가깝다. 형태가 없다. 무형자산하고 가깝다. 영업권이나 뭐 이런 네.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 약간 좀 궁여지책이죠. 왜냐하면 무형자산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아닙니다. 그냥 자본 증가가 되는 거고요.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손실로 반영합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인 거고 네. 떨어지면 손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은 일찌감치 2015년에 자금결제법을 고치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그 거래 수단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네네.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만들고 예. 이제 커맨드 레터 받아서 올해 확정을 했습니다. 초에. 거기서는 비트코인을 특별한 당좌 자산으로 여기고 당좌 자산. 예. 당좌 자산은 뭐예요?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급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 네네. 급하게 처분해서 돈이 되는 것. 네네. 뭐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공정 가치로 평가하겠다. 즉 거래되는 시장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죠. 네. 거기에 가격을 준용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 내려가면 손실로 처리하겠다. 뭐 굉장히 합당한 처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빗썸이나 거래소들이 네네. 좀 예. 있었죠. 이제 뭐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업소라고 표현을 아, 네. 거래소라는 거래, 말씀 안 된다고. 너네가 어떻게 거래소냐? 그렇죠, 업소지라고 그렇죠. 네. 하시는데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우리 어찌 하오리까라고 네. 했을 때 우리 한국 회계 기준원은 당시에는 이제 ISB 논의가 없었거든요. 네네. 이때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 카테고리에서는 없으니까 네. 당신들이 알아서 회계 정책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라라고 하셨고 이제 회사들은 일본 것들을 이제 준용을 해서
이제 당좌 자산으로 제가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한국회계학계에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이게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이게 자산이냐부터 시작해서 자산이면 어떤 자산이냐인데요. 이게 비트코인을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은 이게 뭘까요? 재고 자산이죠. 재고. 네, 물건을 ICO 에서 안 만들면 나갔으면.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 이제 이게 형태가 바뀌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그 네네. 재고 ICO를 했는데 다 안 나갔어. 네. 근데 내가 남은 좀 거는? 남은 게 있어. 근데 남은 게 있으면 이걸 재고 자산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자기야.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장과 똑같이 이걸 뭐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셔서 네. 이거를 다 만들면 재고 자산, 만들고 있는 동안은 원가를 계산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만들고 있고, 있는 동안은 뭐야 이게 비트코인은?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전기가 들어가 있고 컴퓨터가 감가상각이 되고 있으니 중간에 반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원가 계산을 할까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서비스 그룹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역 서비스고 15번 기준서를 써야 한다. 뭐 이슈가 어마무지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등 정책 당국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ICO겠죠. 네. ICO인데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께서 코인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고 제가 이더리움을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현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지난번 우리 김돈영 기자님이 오셔서 다 설명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라는 거는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건을 미리 판 선판매하고 똑같은 분체죠. 물건을 미리 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 구독료 미리 내놓은 거랑 비슷한 회계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ICO를 한 사람 입장에서 네네네. 내가 이걸 뭔가 줬으니까 네네. 그게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채다. 내가 나중에 이걸 사간 사람들한테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부채다.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핵심이요. ICO를 하셨을 때 현금은 받으셨는데 그 반대 계정으로 뭘 쓸 건가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네. 이게 자본금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금을 모으고 뭔가를 개런티를 해주면 수갑을 차야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뭔가를 해줄 것으로 미리 돈을 받았다고 하면 영업 부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신문 구독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한테는 신문을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길 뿐이고요. 그게 아니고 요새 이제 이걸 결제 시스템으로 쓰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받았고 이 돈을 받은 거 가지고 이 생태계 안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쓰게 해줄게 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최종 대부자가 되는 것이죠. 금융부채.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우리 다 알지만 관심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사업 자금으로 ICO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본으로 기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마음대로 자본으로 기록하는 순간 또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유사수신. 네,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 가려고 이제 뭐 ICO 백서 같은 거를 요새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피해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킬이 나오나요? 뭐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자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부채와 비슷한 논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ICO를 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다고 보면 이들이 이걸 쓸 수 있게끔 내가 시스템을 운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무가 생기는 거야.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영업 부채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근데 이거를 내 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본으로 해놓으면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으로 하고 싶은데 자본으로 이걸 잡아버리면은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증권 신고부터 해서 모든 그 우리 금융감독 체계의 룰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유사수신에서 약간 그 고리가 좀 저는 안 들어지지 않는 게. 그럼 저렇게 설명할게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 네네. 예를 유상증자라든지 네네. 그런 거 하려면 증권신고서 막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본금이라고 하려면. 그랬더니 우리가 또 이제 정부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네. 우리 기업들이 부채도 아니니까 부채이지만 자본이지만 부채이면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내 돈이다 하는 거를 이제 보통 그 영부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채권. 네, 개정을 되게 애매하게 네네네. 만들어놨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부채는 아니다. 뭐 이런 네네네. 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굳이 뭐 짓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자금을 이제 끌어오시는 건데 그게 사실 자본이 되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회사 뭐 주총에 가가지고 발언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배당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ICO 백서 같은 거 보면 그 자금을 공유하시는 분들께 그런 권리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요. 네. 다만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서 나오면 좀 나눠줄 수 있다. 윙크 윙크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윙크윙크까지 들어가요? 윙크 윙크를 아주 약하게 하시죠. 예. 그런데 이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어렵지만 여기 네. 이제 돈을 내시는 분은 본인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큰 문제예요. 사실 주주로서의 아무런 지위도 보존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엄밀히 이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거는 돈을 내시는 분이 회사에 그냥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 이득으로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를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네. 기부하시고 상대방이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ICO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뭔가 그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건 네네. 이것에 대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하루 빨리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부는 이게 뭐 제가 들어보니 네.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때의 바람이다. 이거를 뭐 우리가 인터넷 그 혁명 정도의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또한 내 임기가 지나가리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이거 그냥 부는 바람이고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인정하면 뭐 투기 열풍이나 불고 바다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풍이긴 맞고 뭐 항상 그 기술의 진보가 있을 때는 사기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거품도 생기고 네네.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경제가 잘 되려면 두 가지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안전, 시큐리티를 보장해 주셔야 네네. 되고 하나는 기회, 오퍼튜니티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네. 뭐 지금 정책적으로 멋있다. 나라가 해야 되는 게 안전과 기회. 예, 네. 기회 이거 두 가지거든요. 딱 네. 기회를 줘야 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뭐 사업 기회를 안 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래도 척박한 땅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 네. 사람들이 자기 경제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정도는 가이드를 주시고 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정도는 해주셔야지 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나서 너네 돈 많이 벌었다며 비트코인으로 그러면서 뒤통수를 딱 치는 정부가 돼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죠. 그러게요. 그것도 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요. 네. 룰만 만들면 되는데 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멍석 깔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사실 그쵸. 기업 자체들은 비트코인을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이게 기업 회계 기준인데 네. 기업들이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캐나다만 19개 회사가 좀 쓰고 있고요. 네네. 전 세계에서 캐나다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기업들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쓰면 하는 거지 회계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앞서서 할 건 아니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었으면 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의 본성은 좀 좋은 거는 막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지만 좀 어두운 거는 좀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반성의 기회를 잃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샘을 해보지 않으면 망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뭐 유치원에게는 학부모님들이고 뭐 교회면 신자들이실 것이고 네네. 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들인데 자기들이 주인인데 주인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자기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책임성을 물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참여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네.
발칙한 경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